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요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3번의 강의에 걸쳐서 소화기계 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도 및 위질환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소장과 대장에서의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간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식도와 위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 식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위액의 분비와 작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박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죠. 구강으로 들어간 음식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이제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입에서 어디로 가냐면 위로 갑니다. 이제 소화기계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식도가 있고 위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림이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12지장부터 해가지고 공장, 회장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식도입니다. 구강에서부터 씹은 음식이, 저작된 음식이 위로 넘어가는 것까지 길. 식도에는 관략근이 2개가 있어요. 상부식도 관략근, 하부식도 관략근. 상부식도 관략근은 음식물이 일단 넘어가면 식도로 진입해서 위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요 앞에, 식도 앞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 들어간 공기가, 입으로도 들어가지만 공기가 폐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기도로 들어가야 될 공기가 위로 들어가거나 혹은 위로 들어가야 될 공기가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뚜껑을 좀 닫아 놓는 것입니다. 이 상부식도 관략근에 문제가 생기면 사례가 좀 잘 들린다거나 혹은 연하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이라고 하는데, 식도 하부 관략근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제 분문 관략근이라고 합니다. 분문 관략근의 기능은 식도에서 위로 일단 식괴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덜어 돌아오죠. 우리가 이제 흔히 토할 때, 구토를 할 때 위에 있는 내용이 넘어오잖아요. 양치를 잘못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음식이 넘어오면 굉장히 시큼하죠. 위는 이제 위산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류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인 분문관략근입니다. 위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에서 그 알칼리성인 12지장, 소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도 관략근이 하나가 있어요. 이 관략근의 이름은 유문관략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략근이 있죠. 12지장에도 관략근이 하나가 있지요. 슬개즙과 췌장액, 이자액이 넘어오는 부분에 있는 오디 관략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회장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 회장 말단, 회장과 결장이 만나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회맹판이라는 관략근이 있어요. 회맹관략근이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대장에서 대변이 밖으로 나오는 곳 항문에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곳에 관략근들이 있는데 식도에는 크게 식도에는 이 2개의 관략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도 질환 첫 번째 2가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는 연하곤란증입니다. 연하곤란증은 물론 위에 있는 관략근에 문제가 생겨서 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기계적인 원인과 신경계 원인으로 나누어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종양이나 암, 식도염,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삼켜야 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가 하면 또는 뇌졸중이나 머리 손상,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서 연하중추가 손상될 수 있어요. 연하중추가 어디죠? 연수죠. 연수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은 연하곤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식사법은 잘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고 자극이 없는 음식을 주게 되고요. 이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끈적끈적하지 않은 음식을 주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연하곤란 환자는 이렇게 수분이 있어야 잘 삼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수분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못 삼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퓨레식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자, 퓨레식은 연식일 수도 있고 반고연식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전유동식, 일반 유동식의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덩어리가 있는 음식을 씹을 수 없다면
갈아서 줄 수 있고요. 수분이 너무 많은 것을 섭취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노무제를 넣어서 되직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공급하게 됩니다.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어려울 수 있어서 뭐 달걀, 다진 고기, 간 야채 등 굉장히 이제 좀 그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는 식품들을 넣어서 조리하게 되고요. 점막 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좀 가능하면 공급할 수 있는 식품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 30분 이내에 고든 자세를 유지해서 잘 식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병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저도 한번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불규칙한 식습관이 원인이죠. 우리 야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원인이 되는데, 원인으로는 이제 위액이 역류해서 오는 거예요. 뭐 시큼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분문관략근의 기능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 뭐 탈식도증, 헤르니아, 이거는 뭐냐면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식도가 있고요. 여기가 위가 있습니다. 식도하고 위만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하부식도관략근, 여기가 유문관략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서 갈매기살 주세요 할 때 갈매기살이 횡격막입니다. 이 횡격막은 흉부하고 복부를 이제 구별해주는 이제 가름막이 되는데, 이제 계속 위액이 역류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음식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위 자체가 조금씩 이 횡격막에 있는 이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이 여기만큼 좀 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식도열공 헤르니아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혹은 이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 이제 위액이 있으니까 또 식도 부분도 이제 여기 식도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위액의 영향을 받아서 조직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걸 또 발해식도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일 때는. 원인을 한번 좀 볼게요. 요걸로 이렇게 식도열공 헤르니아라고 부릅니다. 열공성 탈장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열공성 일종의 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나 약물에 의해서 혹은 경관급식용 튜브를 자주 이제 빈번하게 삽입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거나 해서 복강을 너무나 누르는 경우, 비만, 복수가 찰 때, 또 코르셋을 착용할 때 이런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고,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속쓰림, 삼킬 때 아픈 거, 가슴앓이, 잘못하면 토열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식도의 일부분이 위처럼 조직이 변한 것을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식도암의 원인이 됩니다. 식사요법으로는 그러면은 물리학적인 부담을 주지 말 것. 그 다음에 아까 임신 비만이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체중을 감소시킬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먹고, 식사 후에 눕지 않고 앉아서 휴식을 하라.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음식들이 위액을 역류하기 쉽게 하는가 하는 게, 음주도 있지만 매운 음식, 신 거, 민트, 초콜릿, 커피, 홍차 이런 자극적인 식품들은 위액의 역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액은 강한 산성이죠. pH가 1.5에서 1.6, 1.4 정도 되고요. 위액의 그 표면에는 뭐 여러 세포들이 있지만 주로 3개 정도의 분비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몇 가지 분비샘이 있지요. 근데 이제 3가지 분비샘을 우리가 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취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위액에서 주로 작용하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분비합니다. 이 펩시노겐은 펩신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소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닌, 그러니까 요즙을 먹었을 때 카세인을 응고시키는 레닌도 주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파리에탈셀, 벽세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벽세포는 위액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세포막이 이렇게 세포가 있겠죠. 상피세포들이 있을 때 주로 이쪽에 주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칩셀에서 뭔가 펩신오겐이 분비가 되면 이 구멍을 따라서 위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벽 부분에 있어서 벽세포입니다. 여기에 파리에탈 셀이 주로 이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신오겐이 나가다가 이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과 만나서 펩신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벽세포의 중요한 기능은 염산을 분비함으로써 펩신오겐을 펩신으로 활성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염산은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하게 되고요. 벽세포에서 내적 인자도 분비가 됩니다. 비타민 B12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액세포입니다. 점액세포는 주로 이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펩신이 나오다 보면 단백질을 소화하게 되는데, 위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벽을 소화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위벽이 소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점액입니다. 이게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세포는 요 부분에 위치하면서 위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세포나 벽세포, 점액세포의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급성위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성위염은 과식했거나 혹은 부패한 음식을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혹은 약물을 잘못 썼을 때 생겨날 수 있고요. 주된 증상으로는 구토, 복통, 발열, 설사,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위색척하고, 그게 간단한 경우에는 구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보온하는 것,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절식을 한 경우에는 유동식, 연식, 회복식, 일반식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자극적인 식품은 주지 않고, 혹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유 섭취도 제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성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성위염은 우리가 크게 무산성위염하고 과산성위염으로 구별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병의 원인도 다르고 증상, 식사법이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무산성위염은 그 위액 분비가 덜 될 때, 특히 그 중에 위산이 덜 분비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주된 원인이고요. 노인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무산성 위험입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약물의 장기 복용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증상으로는 산이 덜 분비가 되어서 살균작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속이 좀 더부룩한 현상, 그리고 조금 음식이 이렇게 덜 익은 걸 먹거나 이랬을 때도 금방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 효소인 펩신이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조리해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내적 인자가 덜 분비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 흡수가 불량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철분이 흡수될 때 위장 내 환경이 산성일 때 흡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위액의 산도가 떨어지면서 철분 흡수율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성 빈혈이 수반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요법은 아무래도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식사요법을 쓰게 되는데요. 레몬차, 토마토 주스, 요구르트, 육즙 이런 것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성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이 많은 간, 쇠고기, 굴, 부추, 시금치, 쑥갓 등을 주게 되고요. 고섬유 식품, 위에 자극이 너무 되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위에 너무 오래 머물기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알코올, 차가운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토마토 주스인데요. 토마토 주스는 무산성 위염일 때 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위가 산이 부족할 때 토마토 주스나 레몬차는 도움이 되지만, 위에 산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질병에는 토마토가 금기라는 것도 여기서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위염, 과산성 위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산성 위염은 위에 염증이 있어서
그 이제 위산 분비가 항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는 줄 수 없어요. 식사요법은 산 분비를 억제하는 식사를 해줘야 됩니다. 당질을 위주로 주게 되고요. 고소면은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피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적당량, 지방도 유화된 지방을 적당량. 왜냐면은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험이 있을 때 좀 통증이 더 지속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식품으로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식품들을 피합니다. 신거, 향신료, 커피, 알코올, 탄산음료, 튀김, 고섬유 채소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심해진 형태, 좀 더 심각한 질병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산성 위 12장 궤양입니다. 위 12장 궤양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펩틱 얼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화 효소의 자극을 받아서 소화관이 이제 상처를 입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에요.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점액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커피를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실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2장 궤양의 가장 주요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죠. 이거는 12지장과 아까 구조가 이렇게 있었으면, 자, 어딘지 대충 아실 텐데, 여기가 위예요. 여기가 12지장이죠. 요 부분에 이제 유문관략근이 있다고 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요 부분에 살고 있어요. 12장에서 살다가 위로 이렇게 유문이 열릴 때 역류합니다. 근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은 약간 알칼리성이에요. 넘어가면 위액을 알칼리화 시켜버리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될 뿐더러 여기에 이제 환경이 궤양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어줍니다. 위산을 중화시키고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항생제, 해열제, 아스피린, 그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도 위12장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흡연도 원인이 되죠. 증상은 위궤양과 12지장 궤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궤양은 식후 한두 시간 후에 통증이 오고요. 12지장 궤양은 2시간 이후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복통이라고도 하고요. 아침 일찍 또 온다 해서 기아통이라고도 합니다. 위궤양이나 12지장 궤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산제라고 하죠. 중화제를 먹으면 좀 진정이 될 수가 있지만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이 산분비를 줄여줄 수 있는 약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출혈이 생기면 이것이 이제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올 때는 검은색 혈변을 볼 수가 있고요. 천공이나 심해지면 장폐색도 올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식사요법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원인을 제거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저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출혈이 있는 경우는 금식, 유동식, 연식, 일반식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이나 연식을 줘야 된다면 영양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맥 영양이나 경장 영양을 병행하게 됩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경장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없을 때는 새끼 식사를 하면서 알코올, 커피, 카페인 음료, 흡연 금하고 자극 있는 것, 향신료를 피하게 됩니다. 곡류를 주실 때 이제 위비 12장 궤양일 때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이제 잘 익은 바나나나 견과 벼터, 사과 소스 같은 것을 줄 수가 있는데요. 과일잼은 위액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주지 않고,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육류는 흰살 생선, 닭고기처럼 이렇게 붉은 고기보다는 이제 흰 고기가 좋고요. 습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계백숙을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점막장애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이제 면역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을 줄 수 있습니다. 닭국물, 생선국물 가능하지만 멸치국물 안 되고요.
콩을 두부나 순두부로 주는 것은 좋은데 유부 줄 수 없고 껍질째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달걀은 커스터드 반숙, 여러 가지 조리법이 가능하지만 달걀 프라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육류, 멸치, 국류, 염장, 훈연 제품, 붉은살, 생선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 염장 제품이나 훈연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위암의 주요 원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품은 위궤양이 있을 때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적은 것을 공급하면 좋겠고 우리가 저섬유 채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 당근, 시금치, 근대, 애호박, 주키니, 호박, 단호박, 콜리플라워 익혀서 공급합니다. 금지식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 있지요? 산분비를 자극합니다. 그 다음에 더덕, 도라지, 고사리, 샐러리, 파슬리, 풋고추와 같은 고섬유 채소도 피해야 됩니다. 과일도 당연히 익은 과일, 잘 익은 거, 토마토나 퓨레, 통조림이나 퓨레 줄 수 있고요. 토마토는 아니고요. 시지 않은 과일로 만든 소스, 익혀주는 거 줄 수 있지만 생과일, 산미가 강한 거, 말린 과일, 통조림 주지 않습니다. 위궤양일 때 위 12장 궤양에서 제한하는 식품 살펴보겠습니다. 맵고 짠 거, 기름에 튀긴 음식 주지 않고요. 상미가 강한 채소 한번 보겠습니다. 부추, 파, 양파, 마늘, 생강, 매운맛이 있는 거 주지 않고 말린 채소, 말린 과일, 건어육품, 말린 콩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극이 강한 소스들, 산미가 강한 것들, 식품들, 카페인 이런 것들도 같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느낌이 다른 질병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로 위하수증입니다. 자, 위하수증은 뭐냐면 위가 자기 위치를 넘어가서 이렇게 좀 늘어난 형태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식이나 폭식을 해서 위가 늘어나는 경우 혹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위에 음식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머문 경우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이렇게 배꼽 아래쪽이 이렇게 밥 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명치 아래가 아프잖아요. 위통이 있을 경우는 근데 위통이 여기 배꼽 쪽에서 느껴진다. 그럼 위하수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하수를 어떻게 이제 증상이 그렇고요. 그럼 식사요법을 보시죠. 이제 너무나 위에 오래 머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화되기 쉽고 위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좋고요. 소량씩 섭취하면서 운동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줄 때는 위에 오래 머물지 않기 위해서 진밥을 주지만 진밥은 아무래도 수분이 너무 많아서 음식 공급이 많이 안 되겠죠. 토스트도 줄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수분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여기 있는 저섬유소 채소들, 또 애호박, 두릅, 무나물, 또 토마토, 콜리플라워. 토마토가 이제 위하수증에서는 줄 수가 있는 식품에 포함됩니다. 과일은 사과 소스, 바나나 복숭아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조금 더부룩함을 없애줄 수 있는 유자차, 레몬차, 꿀차, 귤차 이런 것들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 지방식품, 수분은 식사할 때 주지 않고 식간에 섭취할 필요가 있고요. 하루 3끼를 먹으면 아무래도 먹는 양이 많아지니까 중간식을 주고 새끼 양은 조금씩 줄이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덤핑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덤핑 증후군은 종양 때문에 위를 절제하였거나 혹은 심한 비만이어서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를 절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비만 때문에 위를 절제한 경우에는 적게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서 증상을 좀 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위암으로 인해서 위를 절제해서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나 유화지방을 좀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위 조직의 재생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덤핑 증후군이지만
원인이, 그 수술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덤핑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덤핑 증후군의 증상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고혈당증하고 초기 고혈당증하고 후기 저혈당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가 작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소장으로 빨리 이동합니다. 그래서 당질이 빠르게 흡수돼서 초기에 고혈당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15분 사이에 홍조, 발한, 현기증, 탄력감, 맥이 빠르게 흐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에서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식후 2시간 만에 저혈당증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위가 크면 그때까지도 뭔가가 음식이 이제 위와 십이장 사이를 이제 머물 텐데 위가 너무나 작고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식후 2시간경에 저혈당증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당분이 흡수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혈당이 오면서 두통, 경련, 불안, 초조, 무력감, 손떨림, 현기증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덤핑 증후군이 있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혹은 덤핑 증후군을 조금 지연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합당질을 공급합니다. 위에서 소화가 돼 그 흡수가 되는 속도가 좀 느릴수록 초기 고혈당에 더 천천히 빠지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고단백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위암에 걸린 분들에게는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것이고요. 물론 비만으로 인해서 그 베리아트릭 수술을 한 경우에도 위세포가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초기에 충분히 줘야 되지만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방은 중등 지방을 주면서 유화지방과 중세 중성 지방을 주로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하루 5-6번까지 소량으로 나누어서 주게 되고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중간중간에 저혈당이 심각하게 빠지지 않도록 좀 자주 식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양도 적은데 그래서 식사할 때는 수분이 적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식사 시 수분 섭취를 줄이다 보면 전체적인 그 하루 동안의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탈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사이에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탈수가 오지 않게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을 섭취할 때는 우유나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처럼 당분이 너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도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정도의 온도 그리고 단순당이나 전해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음식물 이동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식후 30분 정도는 앉은 자세, 약간 비스듬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아까 그 위식도 역류증이나 연하곤란하고는 반대의 그런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식도질환과 위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식도질환 중에서 연하곤란증과 역류성 식도염, 식도의 상부, 식도의 하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었습니다. 위질환 중에서 급성 위염 살펴보았고 만성 위염은 과산성 위염과 무산성 위염을 우리가 구별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위십이장 궤양이 있을 때 줄 수 있는 식품, 줄 수 없는 식품에 대해 살펴보았고 위하습증과 덤핑 증후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 덤핑 증후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